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조금 거창한 걸 들고 오긴 했는데요. 고령화와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이제 올해 내지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테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제가 픽처를 좀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에 쏜 그대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트로 장면 아시죠? 조선시대 벌판에서 단 10초 만에 쫙 산업화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경제 성장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발전한 것이 아니라 최근 한 50년, 60년 동안은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60년 동안은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60년 동안에 그 인트로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건물과 도로와 항만도와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울만 해도 그렇고요. 건물 거의 다 지어 놓았습니다. 도로 거의 다 닦아 놓았습니다. 항만 거의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계들 거의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자본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요. 그냥 별에서 온 그대의 그 인트로 장면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물도 가득 차 있고 도로도 다 닦아 놨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어떤 투자와 부가가치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드웨어는 이제 투자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사람이죠.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인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요.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인구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성장에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가 정체되었다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리포트를 냈죠. 우리나라의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GDP에 있어서 마이너스 0.38%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게 인구의 중요성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자본이라는 투자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충분히 과하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뭘로 성장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성장은 필연적입니다.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장기 프로젝션을 이미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그만큼 다운된다는 것이죠.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장기 프로젝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구에 관한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들과의 이제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은 사이즈 랭크라고 해놨는데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20개국 중에서 18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랭킹이니까 랭킹 저 뒤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저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아직은 젊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로축에 보면은 그로스 랭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장률의 순위를 랭킹을 매겨 놓은 것이죠. 무슨 성장률이냐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2022년하고 2040년 대비해서 어디가 가장 증가율이 높은가 하는 랭킹을 해놨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 랭킹 순위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1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어떠냐 하면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데, 앞으로 2040년 되는 동안에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는 선진국을 제치고 가장 1 등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 국면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2040년까지 인구 데이터를 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에 급속하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증가 속도도 높아지는 이쪽, 지금 현재 일본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로 이제 급속하게 계속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키 이슈입니다. 이슈이고요. 우리 개인들이 앞으로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은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 하는 것이죠.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 자산을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보다 우량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한국금융의 미래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금융학회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금융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쭉 논문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김세환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노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그중에 아주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노령화가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죠. 김세환 교수는 이제 Financial Econometrics 해가지고요, 금융 계량 경제 이쪽이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망하는 모델을 주로 담당을 했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 과제라든지 implication 시사점이 뭔가 하는 좀 해석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결국 보시면은 연령별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란 이 그래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좌지우지할 가장 큰 픽처입니다. 뭐냐면은 15세에서 64세라는 소위 말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 그 다음에 1세에서 14세 말 그대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인 거죠. 이 집단은 비용 집단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생산 집단으로 가게 될 어떤 잠재성을 가진 집단이죠. 이 세 집단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집단의 인구 비중이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15세에서 64세의 비중은 이미 이제 지금부터 피크를 치고 쭉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이제 기울기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4세까지의 비중을 보면은 이미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고요. 그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변곡점은 언제쯤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만으로는 정확하게 변곡점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이나 저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금융 행위를 하는 것들의 결과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언제가 피크입니까? 2040년입니다. 2040년에 1,700조 정도로 피크를 치고요. 2041년부터 수지차가 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55년 정도 되면은 현재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2055년 정도 되면은 기금이 이제 적립금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크가 204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적립금 증가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2040년이니까요. 적어도 16년 동안은 앞으로 적립금은 증가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국민연금 적립금이 1,100조이잖아요.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40년이 이제 피크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 뒤에 왜 꺾이느냐?
이제 국민연금 65세 이상부터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지니까, 인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꺾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제 통계청에서 전망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든지 아니면은 가구가 1인 가구로 분화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구 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의 정점이 언제인가? 통계청이 전망한 것에 따르면은 2038년입니다. 비슷하죠.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0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구 수의 피크, 정점이 2038년으로 일단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5세에서 59세가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연령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은 재취업을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인출할 때이고요. 25세에서 59세 인구하고요. 60세 이상 인구의 숫자가 같아지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2040년입니다. 이제 2040년을 넘어가면은 25세에서 59세 인구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변곡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2040년 2100만 명 선에서 드디어 교차하게 되고, 2040년을 넘어가면은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25세에서 59세 인구를 이제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야, 2040년이라는 것이 뭔가 꽤 큰 변곡점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추론을 해 왔습니다. 방금 이 세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2040년 전후에서 한 5년, 10년 그 전후에서의 변곡점이 꽤 있을 것 같고, 그 변곡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그런 페이스, 그런 국면, 그런 쪽으로 이제 접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 픽처를 그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인구를 가지고 실제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총 금융 자산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인구 구조만 가지고 이제 아까 김세환 교수가 추정을 해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3세대 중천 모형이라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냐면은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와 노령 세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 young age, middle age, old age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이 세대들은 각각 저축에 대한 수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수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저축을 하려는 완전히 소득이 있으니까요. 저축을 많이 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수요할 것인데, 젊은 사람들은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지금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영 에이지는 이런 이론적으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드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저축도 마이너스가 되게 된 것이고 인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자산을 팔아야 되니까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 가이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다 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금융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융자산이나 주식자산이나 채권자산의 이제 규모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돌리게 되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예측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여기 그래프 그려놓은 것은 실질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목 기준으로 한다면은 대략 여기서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매년 2에서 3%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인 데이터는 이게 실질 기준, 물가 상승률은 제외하고 현재 국면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한 부분만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은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인구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다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그 추정 데이터를 가지고 2070년까지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식시장의 실질 시가총액,
이 보면은 거의 2035년이 정점입니다. 정점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뚝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그 적립금 줄어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에서 그 기금 같은 경우에 2040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지 적자가 나니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거기서도 팔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만 속해 있겠습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자기들의 연금에 들어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자산도 팔아서 자기의 생활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살펴볼 때는 하여튼 저희들의 모델에 따르면은 한 2035년 정도 되면은 거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2060년 이후에 보면은 급격하게 축소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셋 마켓 멜트다운 가설입니다. 소위 말해 자산 시장이 확 녹아내리듯이 이제 붕괴한다는 가설인데요. 인구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산을 축적하다가 팔면서 자산 시장이 멜트다운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확 이렇게 축소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5년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금 증가하듯이 우리나라의 여전히 중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노년층의 인구는 아직은 젊은 편에 속할 때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는 계속되지만은 이 모델에 따르면은 2035년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둔화되기 시작하고요. 2050년, 2060년 가면은 이제 급격하게 멜트다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인구 구조의 영향 때문에 인구 구조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저축, 그냥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의 예금, 그 다음에 뭐 상호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 제2금융권도 다 속해 있는데요. 그 예금하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다 합친 것입니다. 모두 다 합쳐서 일종의 금융자산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실질 규모를 이것도 역시 이제 실질입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요. 실질 규모로 전망을 해보면은 여기도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인구 구조라는 영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국민연금하고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또 다르게 전망을 했는데 저축과 주식과 채권을 합한 것에 정점이 언제냐 하면은 저희들이 추정한 거에 따르면은 이게 2040년으로 나옵니다. 묘하게 지금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이 2040년 전후의 변곡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인구가 우리나라가 2040년을 전후해서 그 전과 그 이후의 변화가 아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인구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금융행위나 경제행위로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 변곡점이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가설일 뿐이긴 하지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경제의 변화는 2040년 전과 2040년 후 우리가 AD, BC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른 큰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물리학에 우리가 페이스 트랜지션, 상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스라는 것은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을 99.9도까지 끓어도 액체 상태에 있다가요. 100도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상이 페이스가 변해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204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질적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그 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전망 데이터나 실제 그냥 추정한 데이터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의 피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의 피크, 25세에서 64세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만나는 점, 그게 서로 이제 엇갈리는 것이죠. 교차하게 되는 것, 그것도 2040년. 저희들이 총 금융자산에 계산했을 때도 피크가 2040년. 그 다음에 주식의 실질 시가총액의 피크를 계산했을 때는 2035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인들이 좀 더 나이 들어서도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한다면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전망을 하면은 대략 2035년이 이제 주식 시가총액 피크라는 것입니다. 실질 기준으로 명목으로는 더 갈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래도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40년 여하튼 전후로 해서 어떤 그 다른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부작용, 여러분들 아직 우리나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지금 저출생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에 전혀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20세 이전의 우리나라 인구들은 사실은 이거는 생산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게도 교육비라든지 다양하게 지출을 해야죠. 국가도 교육비라든지 다양하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의 대상이지 여기는 생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출생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20년 지나면 그때부터 큰일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산시장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숫자가 확 줄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출생의 문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전체 성장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성장률 떨어지는 것은 현재 저출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앞서기에 또 출산율이 떨어진 사람들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래서 향후 한 10년 동안은 인구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가 은퇴한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자 수 중에 24% 정도, 24%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거의 65%입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다 해서 우리가 60대로 물러난다 하더라도 고용시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산을 그렇게 크게 떨어뜨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인구 때문에 일어날 일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자본이 너무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더 깔겠습니까? 항만을 더 짓겠습니까? 집을 얼마나 더 짓겠습니까? 빌딩을 얼마나 더 짓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인구의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2040년 전후에서는 이제 크게 그때부터 이제 크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산은 계속 축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계속 지금 축적되듯이요.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계속 축적돼요. 그게 앞으로 2040년까지 일어날 일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유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축적되는 금융자산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투자로 보내느냐, 예금으로 보내느냐,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에 들어오는 돈을 여러분들이 예금으로 다 가입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금은 은행에 예금이 증가하면은 은행은 그걸로 가지고 뭘 합니까? 은행은 신용을 창조해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아시다시피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은 그 신용 창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금이 들어오면은 은행은 그걸 대출로 이제 주로 밀어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로 시중은행들은 어디로 대출을 보냅니까? 주택담보대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계속 버블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부분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은행이 신용 팽창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이 부동산 부분에 어떤 그 돈이 과하게 몰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의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정책 자금까지 들어가죠.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리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 부동산을 통해 들어가고요. 이제 퇴직연금도 디폴트 옵션 된 건데 디폴트 옵션이 예금으로 90% 들어가면은 이 예금은 다시 주택담보대출로 가게 됩니다. 그걸로 계속 자금이 인젝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부분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과하게 들어가서 이게 버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에 들어오는 돈들은 예금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보내야 됩니다. 그 투자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투자는 상당 부분이 자본이 축적돼 있으니까요. 글로벌 투자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시면은 2040년을 여러분들은 변곡점을 보시고 그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대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논문의 요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이제 자산이 계속 증가하긴 할 텐데요. 증가하는 자산을 우리가 국내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계속 되게 되면은 예금으로 가고 이게 부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나중에 줄어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팔 때 주식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글로벌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우려 때문에 일찌감치 글로벌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연금을 내어줘야 될 때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팔다가 주식시장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은 글로벌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때 표현을 연못 속의 고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일반인들도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서식지를 옮겼어요. 글로벌한 초우량 자본을 가지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글로벌로 자산을 배분을 하되 가장 초우량한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할 때 국내 자산에만 한정하시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제조업은 이미 글로벌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여전히 도메스틱, 국내 시장의 관점으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은 이제 글로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세계 시가총액이 2%안 됩니다. GDP, 세계 시장이 1%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본다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98%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2%의 선수만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98%의 해외 시장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고 2%의 선수만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로벌한 시장을 전체로 보고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은 항상 그래서 이제 입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산 배분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 붙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앞으로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보았던 어떤 그 아티클의 제목인데요. From accumulation to decumulation입니다. 축적 사회에서 인출 사회로인데요.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가 되게 되면 이제 축적에서 인출로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계속 축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한편 지금 현재 인출도 일어나고 축적도 되는데 현재는 인출의 힘보다 축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국민연금이 뒤바뀌듯이요, 축적의 힘보다 인출의 힘이 강하게 되면은 이제 자산은 이제 실질 기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사회는 비로소 인출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자산을 인출하면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들도 이런 자기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인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당국도 우리의 지금 연금의 운용 시스템을 인출에 대비해서 이 시스템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냥 자산 배분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인출하는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